어린 왕 단종을 끌어내리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된 세조의 이야기 아시죠? 천만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그 단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영화 관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이정재 배우는 바로 그 세조, 당시 수양대군 역할을 했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아주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 같은 사건이 이 계유정난이었는데요. 문학계에도 이 극적인 사건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은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이토록 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니 한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다 불사르고 세상을 방랑하기 시작했던 인물인데요. 바로 김시습입니다. 오늘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김시습이 언제 어디서 창작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천재로 태어나 그 세상으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던, 자기 자신 스스로도 큰일을 하고자 꿈을 꿨던 김시습이 그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이후로 입신양명의 꿈을 버리고 세상을 방랑한 뒤에 30대에 이르러서 7년 동안 경주의 금오산에 머물렀다고 해요. 금오신화는 이 시기에 쓴 이야기로 아마 그 금오산의 금오라는 이름을 따서 금오신화라고 했을 거다라는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김시습이라는 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 세상으로부터 부침을 겪은 이런 운명과도 닮은 금오신화는 참 작품 자체의 운명이 또 기구했더라고요. 이게 원래 워낙에 희귀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실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는 남아 있었어요.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금오신화의 목판본을 1927년, 그러니까 꽤 최근이죠. 100년 전이잖아요, 불과. 1927년에 국내에 드디어 소개를 합니다. 그게 최남선이라는 한국의 문학가가 국내에 소개를 했고요. 그 가지고 온 금오신화의 목판본이 1884년 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884년 판 그것은 1653년 판본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들 하지만 실물을 볼 수 없었던 그 금오신화 목판본을 드디어 1927년에도 국내에서 알게 되면서 금오신화의 존재가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참 오래 걸렸습니다. 금오신화에는 만복사저포기, 그리고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5편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굳이 더 얘기하자면 최초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여기에는 막 주인공들이 귀신과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염라대왕을 만나서 막 정치 토론을 하거나 그리고 용왕을 만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중에 오늘은 만복사 젖보기,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던 그 작품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게 학창 시절에 교과서로 공부하면서 봤던 것이라 다시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의외의 꿀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기대해 주세요. 일단 제목부터 만복사 젖포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복사에서 젖포놀이를 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젖포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나무로 된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서 겨루는, 승패를 겨루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데요. 아마 조선에서는 저포를 윷놀이를 저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연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복사 저포기는 만복사에서 윷놀이한 이야기 정도로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만복사 저포기 소설의 배경은
남원입니다. 예. 그 남원인데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양생. 이 사람의 현실이 참 좀 쓸쓸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요. 결혼하지 않은 채로 만복사라는 절 한 구석에 있는 방을 그 방을 얻어서 인제 혼자서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외로워서 막 어느 밤에는 이런 시도 읊어요. '아 가련하구나. 이 달 좋은 아름다운 밤을 내가 허송하고 있구나.' 이러면서요. 너무 인제 외로운 거죠, 우리의 양생은. 그러다 3월 24일 만복사에 소원빌기 행사가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매년 3월 24 일이 되면 만복사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등불을 달고 복을 비는 그런 풍속이 이 동네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많이 와서 한바탕 뭐 등불도 달고 막 소원도 빌고 하면서 왔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녀간 3월 24일 날 저녁에 이제 양생도 자기도 소원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한산한 저녁이 되어서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불상 앞에 서요. 그리고는 저포를 딱 꺼내서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우리 저포놀이 한번 합시다. 내가 지면 제사를 성심껏 올릴 텐데 혹시 부처님 당신이 지면 내 소원을 들어 달라고요. 내 소원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네.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달라는 소원을 비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그 양생의 소원이죠. 그리고 저포놀이를 하고요. 양생이 이깁니다. 양생은 '아 이겼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 주겠구나.' 하고 불상 뒤에 숨어요. 인제 곧 부처님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선녀 같은 여신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법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불당 앞에 서서 향도 꼽고 향에 불도 피우고 절을 이렇게 3번 하고 아주 슬픈 한숨을 쉰 다음에 탁자 위에 웬 편지 같은 종이를 하나 올려 놔요. 그걸 올리더니 이제는 막 소리를 내면서 흑흑흑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 보이는 이 여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양생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묻죠. 그러고는 그 여인이 택 탁자 위에 내려놓은 그 편지를 열어 보는데요. 아니 이 내용이 나의 마음 너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래요. 이 소녀 왜구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진짜 사람들은 막 바쁘게 다들 도망을 가는데 내가 또 아주 그냥 버들잎처럼 연약해 가지고 나는 규방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다행히 그렇게 화를 면했는데 부모님이 그런 나를 이 먼 초야에 묻혀서 살게 했다. 그게 벌써 3 년이다. 아이고 나는 근데 가을 달밤 꽃 피는 봄밤 너무 외롭고 부처님 나를 연민한다면 나의 아름다운 짝을 보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방금 양생의 소원이랑 너무 똑같죠? 그래서 두 사람 이 마음 맞는 두 사람이 만복사에 있는 이제 다른 구석에 있는 빈 방에 가서 아주 그냥 너무 신나게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느라고 얼마나 인제 정신이 없었는지 밤이 아주 깊어진 거죠. 근데 깊은 밤이 되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이 여인의 시녀였는데요. 여인이 인제 시녀에게 "술자리를 준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져온 술상이 술은 너무나 향기롭고 음식은 너무나 맛있어서 양생이 이렇게 느껴요. '이 세상 맛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죠.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을 조금도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그냥 밤새 서로 막 시도 읊고 술잔도 나누면서 아주 풍류 좋게 한나절의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그러다 정말 밤을 꼴딱 샙니다. 이제 밖에 동이 터오죠. 동이 터오니까 여인이 밖에 있던 시녀에게 "자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녀가 "네." 하고 대답하자마자 사라집니다. 이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이상한 일은 또 생기는데요. 이제 여인이 말해요.
이제 당신과 나는 인연이 아니겠느냐. 나와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양생은 좋죠. 오케이. 해서 아침 일찍 여인의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걷는데요. 근데 양생과 마주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여인을 못 봐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그저 "어디 다녀오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뿐입니다. 그래도 양생은 여인을 따라가요. 여인이 또 집으로 가자는데 여인의 집을 가야죠. 근데 그 가는 길이 또 되게 험한 숲속에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곳인데도, 그런데도 의심할 수 없고 그냥 너무나 즐거운 이 두 사람은 또 막 시 읊으면서 막 신나게 웃으면서 아주 낭만적인 산책 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양생은 사흘을 머물러요. 그 사이에 양생은 돌이킬 수 없이 fall in love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사흘 뒤에 여인이 양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곳에서의 사흘은 인간 세상에 3 년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너 너무 오래 있었고 이제 너는 돌아가야 한다."고요. 양생이 너무 슬퍼하면서 어찌 이렇게 이별이 빨리 다가오는지, '이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라고 막 슬퍼하니까 여인이 다독이면서 인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하고요. "마지막 날 밤이니까 오늘은 파티를 하자. 내 이웃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밤새 놀아요. 그래서 초대된 손님들을 보니까 또 면면이 이 나의 아름다운 여인처럼 하나같이 귀족 가문의 딸로 아주 지체 높고 시도 잘 읊고, 그리고 다들 시집도 안 간 이런 처녀들이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막 시 읊고 자기 고백도 하고 웃고 울고 떠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아주 귀해 보이는 은그릇을 하나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일이면 우리 부모님이 이 인근의 보련사라는 절에서 나를 위해 음식을 베풀 거다. 당신 양생 너 정녕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먼저 기다렸다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나와 함께 같이 만나지 않을래?"라고 하는 거예요. 양생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시킨 대로 그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 가는 길목에 서서 이제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양생을 본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당신 그 그릇 어떻게 들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생은 이제 순순히 지난 며칠간 혹은 몇 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인을 만나서 사흘을 보냈고 여인이 이렇게 은그릇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자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왜구가 침입했을 때 나한테는 하나뿐인 딸이 해를 입고 죽었다. 장례도 못 치러 주고 임시로 골짜기 같은 데 묻었는데 오늘에서야 딸의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죠. 사실 그 여인이 귀신이었던 거잖아요. 결국 이 여인의 정체를 받아들인 양생은 여인이 저승길로 잘 가야 하잖아요. 또 그래서 영영 이 나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길을 아주 끝까지 정성스럽게 배웅을 하고요. 여인의 부모가 그런 양생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그 아주 귀한 그 은그릇은 물론이고 원래는 자기의 하나뿐인 그 딸에게 주려고 했던 밭 몇 마지기, 그리고 노비 몇 명을 양생에게 줘요. 주면서 "우리 딸을 오래오래 기억해 달라." 근데 양생은 이 여인이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슬플 뿐 이 재산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걸 다 그냥 팔아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여인을 위해 제를 올리는 거예요. 여인을 추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집 있죠. 그곳을 다시 찾아가요. 찾아가 보니까 아이고 집은커녕 사실은 그 마지막 날 파티했던 그 이웃집 처녀들 있죠. 그 처녀들의 시체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도 잘 보내주는 제를 하고요. 너무나 지고지순한 사람이에요, 양생.
그 양생은 이제 언제까지나 여인을 그리워하고 결코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장가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환상 소설은 또한 현실 비판 소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인의 죽음이라는 게 그 외구의 침입 탓이잖아요. 그 이웃의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었던 그 비극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또 양생의 비극이 되는지를 아주 소설은 이 한 편의 이야기로 보여주고요. 또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양생을 비롯한 이 금오신화가 아까 5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거든요. 귀신과 사랑에 빠지거나 뭐 염라대왕을 만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뒤에 결코 다시 원래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도 다시 현실로 막 안전하게 돌아와서 내 삶을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김시습의 소설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막 병에 들어서 죽거나 아무튼 대부분 죽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의 이야기를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없었던 그런 작가의 현실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김시습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자면요. 김시습은 세상에 불과 생후 8 개월, 아직 채 돌이 되지도 않은 아기가 이미 글의 의미를 알았대요. 그리고 불과 3살 때 시를 지었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세종대왕도 그 사실을 알았대요, 김시습의 존재를. 그러니까 정말 앞날이 너무나 창창한 정말 천재 신동이었고 자기 자신도 야망이 있었던 그런 천재,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꽤 인제 원하기만 한다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뭐 귀족쯤 됐을까요? 뭐 아무튼 낮은 신분의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조건이 꽤 좋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세조, 개유정난, 아 과거로 준비를 하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절망한 거예요. 와중에 또 나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서 온 나라를 방랑하면서도 또 굉장한 많은 배움을 얻었겠죠, 이 사람은. 기행도 많이 저질렀다고 해요. 막 똥통에 들어가는 기행을 연출하기도 했다는데 이 조선이라는 당시 이런 유교 사회에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통제불능의 예술가였을 것 같은데, 일단 얼마나 탁월한 예술가냐면 최초의 소설을 썼잖아요. 정말 파격의 새로운 장르를 또 써 버렸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가슴 아픈 결말에 다다르는 인물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요, 김시습의 소설 금오신화 중에서 만복사 접목이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